오, 뭐야, 군복이네. 요즘은 여자도 군인하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자를 찬찬히 훑어보며 자신 앞에 앉은 군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있었죠. 이런 날씬한 군인은 처음 보네. 강민재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고 다른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툭툭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치기 시작했죠. 강민재에게 어깨가 툭툭 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참을성 있게 견디고 있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신비한 여성의 통쾌한 한방. 과연 이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깜짝 놀랄 정체를 숨기고 있던 반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매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저녁 10시가 넘었어요. 응급실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간병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의료진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병원에 개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어요. 평소에는 군복을 입지만 오늘은 편한 사복 차림이었어요. 병원 안은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의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나는 복도 끝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득 복도 저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여기 의사 어디 있어? 누군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보였어요. 앞장선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했어요. 그는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간호사에게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순서, 내가 누군지 알아? 강민재야, 강민재.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위협해온 사람만의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간호사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여군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다림질이 완벽한 군복, 그리고 의지가 담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수진 대위였어요. 정기 검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재는 술에 취한 눈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여기 여군이 있네? 야, 여군아. 이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강민재는 더욱 신이 났어요. 여군은 진짜 남자 못 이겨.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 부하들도 따라 웃었어요. 병원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은 참을성 있게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재가 부하들에게 손짓하더니 3명의 부하가 이수진을 둘러쌌어요. 모두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어요. 아가씨, 군대 놀이 그만하고 집에 가서 애나 봐. 맞아, 여자가 몽군인이야.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참고 있었어요. 강민재는 더욱 신이 났어요. 이수진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이수진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참을성 있게 견디고 있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복도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아는 한 군인은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일어나서 이수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만 놔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강민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술에 취한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어요. 뭐야, 이 아줌마는? 끼어들지 말고 꺼져.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젊은 여성을 괴롭히는 건 보기 좋지 않네요. 그만하시죠. 강민재는 웃었어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강민재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 순간 내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군에서 오랫동안 익힌 기술이 나를 움직였어요. 강민재의 손목을 잡고 몸을 돌렸어요. 쿵! 강민재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덩치 큰 남자를 한 번에 넘어뜨렸으니까요. 강민재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어리둥절해했어요. 뭐야 이거? 부하들도 당황했어요. 보스가 여자한테 당한 거라 더욱 굴욕적이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강민재는 분노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아줌마가 정말 너 죽었어. 하지만 내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망설였어요. 내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경고하는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 뭐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대단한데? 강민재는 체면이 서지 않아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뭐해? 저 아줌마 좀 어떻게 해? 하지만 부하들도 망설였어요.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강민재는 내 눈을 보고서야 비로소 물러섰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기억해둬, 아줌마.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강민재와 부하들은 병원을 나갔어요. 병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나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수진이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이수진의 손목에 낡은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가죽 팔찌였지만 그 위에 작은 군 표식이 새겨져 있었어요. 내 심장이 뛰었어요. 그 팔찌 어디서 났나요? 이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요? 할머니 유품이에요. 내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내가 생명의 은인에게 남겨준 바로 그 팔찌였어요. 나는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신비한 인연은 어디로 이어질지 나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수진과 나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어요. 강민재와 그의 부하들이 병원을 나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남자들의 눈에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수진이 내 옆에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 안은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나는 이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강민재의 부하 2명이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덩치가 크고 얼굴에는 흉터와 문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아줌마, 우리 형님한테 사과해. 거구의 남자가 내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내 마음은 놀라지 않았어요. 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거든요. 나는 이수진을 살짝 뒤로 밀어내었어요.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복싱을 해본 듯한 남자가 내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빠르고 정확한 펀치였지만 내 몸은 저절로 반응했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주먹을 피했고 상대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으로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으악! 복싱을 해본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어깨가 빠진 것 같은 아픔에 신음했어요. 거구가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나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구의 팔을 잡더니 몸을 돌렸고 쿵! 거구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내 군사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된 순간이었어요. 병원 안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덩치 큰 남자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저 여자 뭐야? 어떻게 저렇게 해? 대단한데? 사람들의 속삭임이 병원 안에 퍼졌어요.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바닥에 쓰러진 2 남자를 내려다보았어요. 다시는 이런 곳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2 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어요. 어깨와 허리가 아팠지만 더 이상 대들 용기는 없었어요. 내 눈빛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그들은 굴욕 속에 병원을 나갔어요. 패거리 전체가 한 여자에게 당한 것이었어요. 병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수진이 내 옆에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이수진이 갑자기 경례를 하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소장님, 모두가 놀랐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어요. 소장님? 군인이야? 그래서 저렇게 강한 거구나. 내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나는 약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작년 신병 교육대에서 강연하셨을 때 배웠습니다. 투스타 소장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온 거라서. 이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수진의 손목에 있는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내가 생명의 은인에게 남겨준 바로 그 팔찌였어요. 내 마음이 다시 흔들렸어요. 그 팔찌 정말 할머니 유품이라고 하셨죠?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아주 소중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김영자입니다. 왜 그러세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전 내가 생명을 구한 할머니의 이름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원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을 텐데 검진이 끝나면 함께 가실 수 있나요?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지금 가도 됩니다. 검진은 내일로 미뤄도 되거든요. 우리는 병원을 나섰어요. 나는 30년 만에 생명의 은인과 연결된 인연을 만난 것이 신기했어요. 카페로 향하는 동안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 만남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이수진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 손이 떨렸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이수진도 내 옆에 앉았어요.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95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나는 30년 전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감정과 사건이 다시 내 마음에 밀려왔어요. 이수진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네, 이화를 주인공 한지훈의 시점으로 대화체를 줄이고 내면과 감정, 기억을 직접적으로 풀어내며 문장 끝을 했어요. 듣기 편안한 대화체로 자연스럽게 완성해 드릴게요.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현실적인 캐릭터 역학에 중점을 두고 한지훈의 심리와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했어요. 강민재와 그의 부하들이 병원을 나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남자들의 눈에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수진이 내 옆에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 안은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나는 이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강민재의 부하 2명이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덩치가 크고 얼굴에는 흉터와 문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아줌마, 우리 형님한테 사과해. 거구의 남자가 내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내 마음은 놀라지 않았어요. 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거든요. 나는 이수진을 살짝 뒤로 밀어내었어요.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복싱을 해본 듯한 남자가 내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빠르고 정확한 펀치였지만 내 몸은 저절로 반응했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주먹을 피했고 상대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으로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으악! 복싱을 해본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어깨가 빠진 것 같은 아픔에 신음했어요. 거구가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나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구의 팔을 잡더니 몸을 돌렸고 쿵! 거구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내 군사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된 순간이었어요. 병원 안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덩치 큰 남자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저 여자 뭐야? 어떻게 저렇게 해? 대단한데? 사람들의 속삭임이 병원 안에 퍼졌어요.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바닥에 쓰러진 2 남자를 내려다보았어요. 다시는 이런 곳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2 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어요. 어깨와 허리가 아팠지만 더 이상 대들 용기는 없었어요. 내 눈빛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그들은 굴욕 속에 병원을 나갔어요. 패거리 전체가 한 여자에게 당한 것이었어요. 병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수진이 내 옆에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이수진이 갑자기 경례를 하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소장님, 모두가 놀랐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어요. 소장님? 군인이야? 그래서 저렇게 강한 거구나. 내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나는 약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작년 신병교육대에서 강연하셨을 때 배웠습니다. 투스타 소장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온 거라서. 이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수진의 손목에 있는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내가 생명의 은인에게 남겨준 바로 그 팔찌였어요. 내 마음이 다시 흔들렸어요.
그 팔찌 정말 할머니 유품이라고 하셨죠?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아주 소중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김영자입니다. 왜 그러세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전 내가 생명을 구한 할머니의 이름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원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을 텐데 검진이 끝나면 함께 가실 수 있나요?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지금 가도 됩니다. 검진은 내일로 미뤄도 되거든요. 우리는 병원을 나섰어요. 나는 30년 만에 생명의 은인과 연결된 인연을 만난 것이 신기했어요. 카페로 향하는 동안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 만남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이수진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 손이 떨렸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이수진도 내 옆에 앉았어요.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95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나는 30년 전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감정과 사건이 다시 내 마음에 밀려왔어요. 이수진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알겠어요. 3화를 주인공 한지윤의 시점으로 대화체를 줄이고 내면과 감정, 기억을 직접적으로 풀어내며 문장 끝을 했어요. 듣기 편안한 대화체로 자연스럽게 완성하겠어요. DMZ의 분위기와 전쟁터의 긴장감, 그리고 김영자 할머니와의 만남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며 한지윤의 심리와 기억을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밖은 저녁이 되어 어둑해졌고 창문 너머로 밤거리가 아른거렸어요. 이수진이 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궁금함과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1995년 가을, DMZ 근처였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때 25살 소희였어요. 군복을 입고 짧게 자른 머리, 의지가 강한 눈빛을 가진 여군이었어요. DMZ 근처의 산은 험했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함께 정찰 임무를 나갔어요. 임무는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북한군의 도발이 계속되던 시기 모든 것이 긴장으로 일렁였어요. 532. 새벽 4시 산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어깨가 뜨겁게 아팠어요. 피가 군복을 적셨어요.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적의 화력이 너무 강했어요. 나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깨가 깊게 찔렸고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숨을 죽이고 들리는 소리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적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나무 뒤에 숨은 내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등이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빨랐어요. 아가야,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온 것 같았어요.
나는 할머니에게 위험하니 도망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치료해 줄게. 할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헛간도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를 헛간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안전해. 아무도 모를 거야. 할머니는 내 상처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약초 우린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깨끗한 천으로 감쌌어요. 그때 할머니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김태호, 35세였어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태호는 헛간에 군인이 숨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라 지키는 사람 버릴 수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3일 동안 헛간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할머니는 하루에 3번씩 약초 우린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따뜻한 죽도 끓여 주었어요. 아가야, 많이 아프지? 할머니의 손길은 마치 친할머니가 손녀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밤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적의 정찰대가 마을을 급습했어요. 나는 헛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수색해.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거야. 적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곡식을 마당에 흘리며 소란을 피웠어요. 아이고, 내 곡식이. 할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를 냈어요. 태호도 헛간 앞을 지켰어요. 적들은 곡식 소동에 정신이 팔려서 헛간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내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나는 팔찌를 풀어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특수부대에서만 쓰는 희귀한 표식이 새겨진 팔찌였어요. 이걸 드릴게요. 감사의 표시로요. 할머니는 팔찌를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아가야. 이걸 보면 너를 생각할게. 나는 그렇게 할머니와 헤어졌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김영자 씨였나요? 이수진이 놀라서 끄덕였어요.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생명의 은인과 연결된 인연을 만난 것이 신기했어요. 이수진의 눈빛에서 할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30년 전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마친 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나 역시 눈가가 뜨거웠어요. 30년 전 내 생명을 구해준 김영자 할머니와의 인연이 이수진을 통해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이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용감한 군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셨죠. 산에서 다친 군인을 숨겨주고 상처를 치료해드렸다는 이야기를요. 그 군인이 바로 한 소장님이셨군요.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늘 그 팔찌를 소중하게 간직하셨어요. 이 팔찌를 보면 그 용감한 군인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면서요. 나는 그 팔찌가 지금 이수진의 손목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 팔찌를 할머니께서 직접 주셨나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잘 간직하라고 하시면서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도 한 소장님을 기억하실지 몰라요. 할머니의 아들이시거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김태호 씨시군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는 지금도 소방관으로 일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30년 전 내가 헛간에 숨어 있을 때 태호 씨가 엄마를 도와 나를 지켜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아버지와 통화해 볼 수 있을까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지금 해보죠. 영상 통화가 연결됐어요. 화면에 나타난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아빠, 저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서요. 이수진이 스마트폰을 내 쪽으로 돌렸어요. 태호 씨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분이 누구시지? 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태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한소희님? 살아계시다니. 내가 놀랐어요. 저를 기억하시네요? 태호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하지요. 엄마가 그렇게 숨겨주신 군인, 그게 바로 한소희님이셨죠. 저도 그때 헛간 앞에서 지켰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한소희님을 꼭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할머니와 태호 씨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태호 씨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한소희님 얘기를 하셨죠. 저 군인이 잘 살고 있을까 하면서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엄마의 일기장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써오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태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노란 표지의 일기장을 들고 왔어요. 여기 있네요.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신 거죠. 일기장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줬어요. 나는 가까이 다가가 일기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글씨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그 용감한 군인을 생각한다. 그 군인이 타인을 지키길 바란다. 내가 지킨 것처럼.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늘 남을 돕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죠. 저도 그 마음을 배워서 소방관이 됐고 수진이도 군인이 됐죠.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남을 돕는 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 자식과 손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태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태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엄마가 평생 잊지 못하신 분이 바로 한 소장님이셨으니까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이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수진 씨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꼭 그렇게 노력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와의 추억, 태호 씨의 소방관 생활, 이수진의 군 생활까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카페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30년 전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수진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수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한 소장님,
혹시 아드님을 아시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민수가 제 아들인데요. 이수진이 스마트폰을 내게 건넸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아드님이 납치됐다는 기사가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는 민수의 사진과 함께 투스타 소장 한지훈의 아들 납치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나는 손이 떨렸어요. 태호 씨도 화면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소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민수, 내 아들이 위험해요. 이수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무조건 찾아야 해요. 태호 씨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소장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희 집안 방식이니까요. 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든든함도 느꼈어요. 할머니가 평생 지키셨던 가치, 남을 돕는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나는 태호 씨와 이수진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를 꼭 찾아야 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어머니가 한 소장님을 지킨 것처럼 저희도 이번엔 한 소장님을 도와드릴게요. 이수진도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군인으로서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처럼 타인을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카페를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위험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수진과 태호 씨가 내 곁에 있었지만 아들 민수에 대한 걱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한 소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위험해요. 태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하죠. 저희 집에 오시면 일단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 씨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집안은 정갈하고 온기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가족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나는 잠시 앉아 쉬었어요. 이수진이 따뜻한 차를 내줬어요. 한 소장님 마시세요. 조금이라도 진정되시라고요. 나는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수가 왜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태호 씨가 내 옆에 앉았어요. 혹시 최근에 누구랑 다툰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그와 마주쳤던 일, 그리고 내가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던 일이요. 혹시 병원에서 만난 그 조폭일까요?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강민재 씨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를 기억해 두라고 했으니까요. 태호 씨가 표정이 굳었어요. 그렇다면 민수군이 위험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었어요. 이수진이 내 옆에 앉아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어요. 아드님이 납치됐다는 뉴스가 이미 퍼졌네요.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나는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어요. 경찰에 맡기기 전에 우리도 뭔가 해야 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소방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망이 있으니까요. 도와드릴게요.
한편 강민재는 어디선가 컴퓨터 앞에 앉아 내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온라인으로 내 이름을 검색했고 뉴스와 SNS에서 내 가족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지훈, 투스타 소장, 아들 한민수, 25세, 의대생. 강민재가 중얼거렸어요. 이 아줌마가 날 망신 줬으니 복수는 필수지.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이 의대생을 찾아라. 서울대 수업, 도서관 늦은 공부, 클리닉 자원봉사. 일과를 파악해서 슬쩍 데려와라.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를 닫았어요. 이 녀석으로 엄마 아프게 하자. 그는 기분 좋게 웃었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그의 얼굴이 비쳤어요. 서울대 캠퍼스, 저녁이 되어도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늦은 밤 민수는 도서관을 나섰어요. 그는 무심코 이어폰을 끼고 길을 걸었어요. 그때 검은 밴이 민수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어요. 민수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2명의 남자가 민수 앞을 막았어요. 조용히 따라와. 민수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에도 남자들이 있었어요. 뭐야? 민수가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들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시끄럽게 하면 더 아프게 할 거야. 민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힘이 붙였어요. 남자들이 민수를 벤에 실었어요. 나는 태호 씨 집에서 계속 민수의 행방을 찾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경찰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태호 씨는 소방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민수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민수 오늘 학교 갔어? 친구들이 대답했어요. 네,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간다고 했어요. 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친구들이 다시 연락해 줬어요. 아직 집에 안 왔대요. 나는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어요. 그때 내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익명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들 내놓으려면 50억 준비해. 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수진과 태호 씨가 내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한 소장님, 무슨 일이에요? 나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민수 납치됐어요. 5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에요? 태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를 꼭 찾아야 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민수는 내 소중한 아들이고 그를 지키는 게 내 최우선 임무라고. 나는 태호 씨와 이수진에게 말했어요. 우리 민수를 찾으러 가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어머니가 한 소장님을 지킨 것처럼 저희도 이번엔 민수군을 지킬 거예요. 이수진도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군인으로서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위험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꼭 찾아줄게. 절대 포기하지 마. 태호 씨와 이수진이 내 곁에 있었고 그들이 있어서 조금은 든든했어요. 우리는 민수의 마지막 위치를 찾기 위해 서울대 도서관과 집 주변 그리고 골목길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골목길 한켠에 민수의 가방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방 속에는 민수의 전화기와 책, 필기도구가 들어 있었어요.
전화기는 부서져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싸웠다는 증거였어요. 이수진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 CCTV가 있네요. 태호 씨가 소방서에 연락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인근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주인은 우리를 도와줬어요. 영상에는 민수가 골목길로 들어서다가 검은 밴에서 내린 남자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나는 영상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수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한 소장님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영상에서 벤이 패창고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태호 씨가 소방서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패창고 위치를 파악했어요. 이 근처 산업지구에 패창고가 몇 군데 있네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이수진이 말했어요. 내가 군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게요. 태호 씨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한 소장님을 구한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민수군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산업지구로 향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위험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꼭 찾아줄게. 절대 포기하지 마. 이수진과 태호 씨가 내 곁에 있었고 그들이 있어서 조금은 든든했어요. 산업지구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이수진이 운전을 맡았고 나와 태호 씨는 각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내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어요.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늘 밝고 책임감이 강했던 민수. 내가 바쁜 군 생활로 많이 놓쳐졌다는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한 소장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위험해요.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하는데. 태호 씨가 내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한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민수군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고맙다는 마음에 태호 씨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태호 씨. 이수진 씨도 정말 고마워요. 산업지구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 폐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폐창고 위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기 근처에 폐창고가 몇 군데 있어요. CCTV 영상에서 본 벤이 이쪽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요. 태호 씨가 소방서 동료들에게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쪽 산업단지 3동에 폐창고가 4곳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를 꼭 찾아야 해요. 우리는 첫 번째 폐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앞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고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실망했지만 곧바로 다음 창고로 향했어요. 두 번째 폐창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창고 앞에 도착하자 이수진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태호 씨가 조용히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민수군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어둠 속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손이 묶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맞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나의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강민재가 나타났어요. 이 아줌마가 여기까지 왔네. 정말 대단하네. 강민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민수를 풀어줘요. 강민재가 코웃음을 쳤어요. 풀어주면 뭐해? 내가 날 망신줬잖아. 복수는 필수지.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복수하려면 나한테 하세요. 민수랑은 상관없어요. 강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들로 엄마 아프게 하는 게 더 재미있지. 그는 더러운 창고로 들어가 민수 앞에 섰어요. 내 엄마가 나를 망신줬어. 이제 내 차례야. 민수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강민재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꼭 찾아올 거야. 강민재가 웃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창고 밖에서 태호 씨와 이수진에게 작전을 짰어요. 태호 씨, 창고 뒤쪽을 살펴보세요. 이수진 씨는 경찰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소장님도 조심하세요. 이수진도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나는 창고 문 앞에서 강민재와 마주 섰어요. 민수를 풀어줘요. 경찰도 곧 도착할 거예요. 강민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 경찰? 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빨리 정리해. 경찰 온다. 나는 창고로 들어가려 했지만 강민재가 문을 막았어요. 이 아줌마가 정말 귀찮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소방차가 산업지구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강민재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거 골치 아프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빨리 나가자.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강민재가 나를 밀쳤어요. 나는 바닥에 자빠졌지만 곧바로 일어났어요. 민수야. 창고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나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났어요. 창고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태호 씨가 뒤쪽에서 들어왔어요. 한 소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 찾아야 해요. 이수진도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이 곧 도착해요. 우리는 창고 안을 살펴봤어요. 강민재와 부하들은 이미 도망치려고 했지만 창고 뒤쪽에 숨어 있던 소방관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경찰도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모두 손들어.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민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민수는 손이 묶인 채로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찾아줘서. 나는 민수의 손을 풀어주며 그를 꼭 껴안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민재와 부하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요. 태호 씨와 이수진이 내 곁에 와서 우리를 지켜봤어요. 태호 씨가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한 소장님을 지킨 것처럼 저희도 이번엔 민수군을 지켰네요. 이수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의 유산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민수와 함께 창고를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민수를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처럼 남을 돕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네, 7화를 주인공 한지훈의 시점에서 대화체를 줄이고 내면과 감정, 기억을 직접적으로 풀어내며 듣기 편안한 대화체로 완성해 드릴게요.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현실적인 캐릭터 역학에 중점을 두어 한지훈의 심리와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했어요.
창고를 나오면서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도 손이 떨렸지만 민수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창고 밖에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민재와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었고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이수진과 태호 씨가 내 옆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어요. 태호 씨는 소방관 동료들과 함께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민수 군,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행이요. 나는 민수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눈가에는 약간의 멍이 있었지만 큰 상처는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경찰이 우리에게 진술을 요청했어요.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강민재와 마주쳤던 일, 그 이후 민수가 납치됐다는 뉴스를 보고 이수진과 태호 씨와 함께 민수를 찾아다녔던 과정까지. 경찰은 우리의 진술을 받아 적었고 민수도 자신이 겪은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진술이 끝나자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나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걷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많이 놀랐지?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내가 걱정 많이 했지?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수진이 조용히 내 옆에 섰어요. 한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진 씨, 태호 씨 덕분에 민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 어머니가 한 소장님을 지킨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민수군을 지켜줄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었어요. 민수는 아직도 놀란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민수를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처럼 남을 돕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샤워를 하고 쉬기로 했어요. 나는 부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강민재와의 마주침, 민수의 납치, 그리고 이수진과 태호 씨와의 인연.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손에 남아있는 민수의 체온이 이 모든 게 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이수진과 태호 씨가 내게 연락을 했어요. 한 소장님, 민수군 괜찮으세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네, 많이 놀랐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수진이 말했어요. 저희도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게요. 태호 씨도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우리 집안 방식이니까요. 남을 돕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나는 그들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내 삶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나는 민수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민수는 이미 잠든 듯 보였어요.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인연은 결코 허상이 아니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민수를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처럼 남을 돕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이수진과 태호 씨, 그리고 민수와의 인연이 내 삶에 큰 의미를 더해줬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내일이 기대됐어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거라는 희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내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민수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오늘은 태호 씨의 소방서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학교에 가고 이수진은 군 복귀 준비로 바빴지만 모두 오늘 모임을 위해 시간을 내주기로 했어요. 소방서 앞에 서니 태호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 소장님, 오늘도 저희 소방서에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태호 씨. 민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태호 씨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죠. 남을 돕는 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요. 저희 집안 방식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0년 전 할머니가 내 생명을 구해줬고 이제는 그 가르침이 이어져 내 아들을 지켜줬으니까요. 소방서 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소방차가 빛나고 벽에는 소방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태호 씨는 나에게 소방관 생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남을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됐죠. 나는 태호 씨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태호 씨도 할머니처럼 멋진 분이에요. 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 소장님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할머니의 유산이에요. 오후가 되자 이수진과 민수도 소방서에 도착했어요. 이수진은 군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한 소장님, 오랜만에 봬요. 나는 이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수진 씨, 군 복귀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명예를 위해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방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뭘 하시는 거예요? 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모여서 엄마와 할머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소방서 회의실에 모였어요. 탁자 위에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그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들고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써오신 일기장이에요. 여기에는 할머니의 마음과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봤어요. 할머니의 글씨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그 속에는 남을 돕는 삶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어요. 이 군인이 타인을 지키길 바란다. 내가 지킨 것처럼.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또다시 감동에 잠겼어요. 태호 씨가 민수에게 다가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민수야, 이건 내가 처음 소방관이 됐을 때 받은 배지야. 오늘 너에게 주려고 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아빠, 이거 정말 괜찮아요? 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용기에서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 민수도 이 배지를 보고 남을 돕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의사가 돼서 할머니처럼 남을 도울게요. 나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수진도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 명예를 위해 더 강한 장교가 되겠어요. 남을 지키는 게 저의 사명이니까요. 나는 이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수진 씨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할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연에 대해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할머니가 내 생명을 구해줬고 그 가르침이 이수진과 태호 씨, 그리고 민수에게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지훈 집으로 모였어요. 나는 밥상을 차리고 모두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는 태호 씨에게 받은 소방배지를 소중히 꼭 쥐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눈빛이었어요. 태호 씨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나는 할머니의 사진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의미를 줬어요. 앞으로도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집안 방식이니까요. 남을 돕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수진도 단단하게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민수는 소방배지를 손에 쥐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나는 모두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민수를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처럼 남을 돕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모두 함께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나는 SNS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30년 전 한 여성의 선행이 지금 이렇게 물결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어요. 뉴스에도 우리의 이야기가 소개됐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강민재는 감옥에서 분노에 차 있었지만 우리는 그와 달리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수진은 신병 훈련에 복귀했고 민수는 의학 공부에 열중했어요. 태호 씨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보여줬어요. 나는 후배 군인들을 지도하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의 유산은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줬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내일이 기대됐어요. 우리는 모두 할머니의 용기와 따뜻함을 이어가며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모! 이모! 꿈속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8살 민수가 울면서 나를 부르는 그 꿈 말입니다. 내 이름은 이주영입니다. 오늘로 군복을 입은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소장 계급장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걱정 많은 이모일 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28배 젊은 중이었던 내가 이제는 53세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모, 엄마는 언제 오십니까? 8살이던 민수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던 그날입니다. 형과 형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음도 제대로 못 울고 멍하니 서 있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작은 몸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아빠를 부르며 말입니다. 나는 그 아이 곁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민수를 본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입대 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는 이 아이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대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벗지 않을 군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뜨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장군이 아닌 그냥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부대 정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간 수없이 드나들었던 군부대였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경비병에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례를 받으며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수에게 내가 군인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수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반가워할까? 아니면 또 차갑게 돌아설까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민수가 아니라 한 상병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병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아줌마. 갑자기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인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상병의 말투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수 일병은 지금 훈련 중이라 면회 불가합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내가 이런 말을 듣다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닌 이모로 온 거니까요. 글쎄요. 이민수 일병 상태가 좀. 그러니까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김상병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우리 민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적응 못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약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김상병의 입가에 스친 비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뭐 아줌마 맘대로 되는 곳인 줄 아십니까? 김상병이 소리를 지르자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모두들 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걱정되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요? 김상병이 단호하게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민수를 보지 못한 채 부대를 나서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부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제 엄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민수가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나 봅니다. 엄마 없는 아이라고, 이모 손에 자란 불쌍한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민수가 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보니 군번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늘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인데 언제 빠졌을까요? 군번줄을 주워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줄 하나가 나와 민수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군인이고 민수는 그저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15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끈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가게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는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전장에서도 울지 않았던 내가 조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김상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면회온 가족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문전박대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민수 일병 역시 몰랐습니다. 자신을 보러 이모가 왔다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관에서 선임들의 갈굼에 시달리고 있는 민수는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느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지키려 할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주영과 이민수, 이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군번줄 하나가 떨어뜨린 작은 파문이 곧 거대한 폭풍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면회에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상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비웃음 섞인 표정과 함께 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군으로서 그 부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이주영 소장입니다.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가 아닌 군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냉철한 장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는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부대에서 병사들의 자해 시도와 탈영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있는 제7보병사단에서 유독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부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감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나와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부하였습니다. 제7보병사단 감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내일 오전 10시 현지 도착 예정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기습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습감사.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모든 것을 숨기고 포장하려 들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봐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감사팀과 함께 제7보병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해당 부대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사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병사 3명의 자해 시도, 2건의 탈영, 그리고 1건의 폭행 신고. 일반적인 부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연대장이 급히 나와 맞이했습니다. 최 대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충성,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최 대령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사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비할 것 없습니다. 평상시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대 시설을 둘러보며 생활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병사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모두들 지나치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빛도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사관 이주영 소장이니까요. 오후에는 간부들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책임자들을 만나 부대 운영 현황을 들었습니다. 그때 김상병이 들어왔습니다. 3일 전 면회실에서 나를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상병은 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3일 전 그 아줌마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철수 상병, 부대 내 병사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하십시오. 김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소장님. 모든 병사들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병사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이민수, 또 실수했어? 정신 차려. 민수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한 선임병이 민수를 심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어보자 선임병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소장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업무 지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니 그냥 업무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최 대령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소장님, 회의실로 돌아가시죠. 사소한 일입니다. 최 대령이 나를 회의실로 이끌려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개입하면 민수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객관성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감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위축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중령이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의 말이 내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내일부터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사들과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그 부대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한 병사가 자해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병사는 민수와 같은 생활관에 있던 후임병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부대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민수에게 영향을 미칠지라도 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그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주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진실이 민수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 3일째 아침 예상치 못한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주영 소장이 자신의 조카를 이 부대에 배치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중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민수의 배치가 특별한 배려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민수의 부대 배치는 완전히 무작위였습니다. 입대 당시 나는 민수가 어느 부대로 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7보병사단에 배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수와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감사의 객관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수 본인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소에서 민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이 부대에 온 것이 오히려 민수에게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개별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상병을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담 중에 그가 흘린 말에서 진실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김상병은 이것이 민수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응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민수와 같은 생활관의 병사들을 면담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의 증언이 달랐습니다. 그는 민수가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상병이 민수를 유독 심하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분명히 조직적인 괴롭힘이 존재했고 민수는 그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부대 정문 쪽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민수가 정문 경비병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나가려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나를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민수도 그제서야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일 이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병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의료적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를 문제아로 낙인 찍어 격리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판단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점점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도우려 할수록 더 큰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김중령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부대 내에서 금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병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병사들은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민수가 그 중 하나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직접 장군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말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모 때문에 사람들한테 찍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든 군 생활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나타난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간부들도 예전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받는 특권층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고립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장군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상병과 최 대령 사이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여러 정황상 금품 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조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남이라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축복이 되고 때로는 저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상처도 깊어지고 지키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주영은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부대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민수의 마음을 되찾는 싸움을 말입니다. 민수가 장군실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괴롭힘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는 감사관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지난 일주일 동안 3차례나 의무실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소화불량을 호소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동료 병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한 한 병사는 민수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수가 다른 병사들과 전혀 대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전 생활관 점검을 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사의 일환이었지만 실제로는 민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를 찾았습니다. 구석 침대에 앉아있던 민수는 나를 보고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민수의 침대 주변만 어수선했습니다.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이불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김상병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수는 어릴 때부터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물건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면도구나 속옷 같은 개인용품들이 사라지거나 더러워진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밤에 잠들 때 이불을 빼앗기거나 침대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집단 괴롭힘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괴롭힘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민수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최대령을 불러 면담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최대령은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수가 개인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사들이 민수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말을 더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면담 중에 최대령이 흘린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 같은 병사들은 군대에서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보호하면 오히려 약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생각이었습니다. 괴롭힘을 훈련이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수가 정신과 응급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무병이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의무관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민수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호흡과 함께 손떨림,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진정제 때문인지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의무관은 민수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민수의 상태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상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대령은 민수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병사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적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감사관으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상병을 개별적으로 불러 추궁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괴롭힘의 실상을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김상병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점점 압박을 가하자 결국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병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약간의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감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개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민수의 이모라는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최대령이 상급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주영 소장이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공정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없고 민수를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징계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개입한 것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내가 감사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민수와의 관계를 숨기고 감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감사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우선시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민수 때문에 감사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민수가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생활 부적응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의 권한도 정지된 상태였고 징계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민수를 지키려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중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직접 작성한 고발 문서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괴롭힘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모인 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진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마지막 희망의 빛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주영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민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민수의 고발 문서를 읽은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기록한 내용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대였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가해자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병을 중심으로 한 선임병들이 민수를 표적으로 삼아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최대령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수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적응력 부족이라며 오히려 민수를 탓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 도착하니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시위대가 각각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청문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뒤따라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이주영과 민수, 이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힘으로 말입니다.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의원들, 기자들, 방청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국정감사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 기강과 공직자 윤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라고 진실만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민수와의 관계를 숨기고 감사에 참여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조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렸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내가 발견한 부대 내 비리의 실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여당 의원 한 명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똑같이 하겠다고,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부는 내 답변에 감동하는 듯했고 일부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문회장 뒤편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민수는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였습니다. 위원장이 민수에게 증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증언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과 최대령이 어떻게 신병들을 괴롭혔는지, 돈을 요구했는지, 거부하는 병사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다고, 이모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후배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만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 부조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이모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자신을 키워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슴 뭉클했던 것은 어린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이모가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었는지 말했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자신에게 엄마이자 아빠이자 모든 것이었다고, 그런 이모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수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는 군인이기 전에 자신의 가족이라고, 그리고 그런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수의 증언이 끝나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군 검찰에서 나온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상병과 최대령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비리 규모였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최종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군을 떠나겠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예상과 달리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조리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명예롭게 전역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전역식 날이 왔습니다. 25년간의 군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역식장에는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수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내 앞에 바로 서서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그 경례는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경례보다 의미 깊었습니다. 조카가 이모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경례를 드린다고, 지금까지 이모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경례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군인 생활 중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민수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이모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군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김상병과 최대령은 군법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부대의 가해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민수가 새로운 부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민수가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고, 그것이 이모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장군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저 민수 하나 지키는 이모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우리를 어려운 선택 앞에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민수와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계급장도 군번줄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따뜻한 것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